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인들이 오늘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흡수 합당 안건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진술에 따른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오늘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구치소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흘째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데 수도권은 오전까지 또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나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은 낮 기온 2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부 내륙지방 기온 27도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정세에 따른 외환시장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 달러화에 비해 원화와 엔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후 당 위기 수습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5선의 윤상현 의원 등이 총선 패배를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오늘 열리는 이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의 흡수합당 절차에 들어갑니다. 첫 소식 장세희 기자입니다. 차기 당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5선 윤상현 의원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반성하고 사죄 자성의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여당 새 얼굴로 떠오른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과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 당선인 등이 참석할 계획인데 여권에서 총선 패배 이유를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선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과 당재건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왜 선거에 패배했는지에 대한 백서를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위기 수습을 위한 체제 정비도 속도를 냅니다. 국민의힘은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이르면 6월 안에 열 계획입니다. 오늘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흡수합당 실무 절차를 시작합니다. 국민의 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36.67%를 득표하면서 18석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 뒤 22일 ARS 투표로 흡수합당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 술판 외유 논란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오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술판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검찰에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 구속 수검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은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원구치소를 찾아 교도 간 면담을 요청하고 대검찰청 앞에선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진상조사기구 출범도 앞두고 있습니다. 1313호실 앞방 복도를 비추는 CCTV를 공개하면 같은 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금방 확인될 것 아닙니까? 검찰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 이 전 부지사를 맡았던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과 술을 가져온 적이 없고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맞은편 사무실이 아니라 검사실이나 구치감에서만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회부할 예정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2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로 넘겨졌는데 국회법에 따라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제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엊그제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아직도 한반도 상공에 머물면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한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현재 미세먼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한강 너머에는 마포구 아파트와 남산타워가 위치해 있는데 미세먼지에 갇혀 뿌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흘째 황사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어 수도권은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하루 종일 미세먼지 나쁨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16일부터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황사가 발생해 북서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됐다고 설명하는데요. 당시 같이 유입된 미세먼지가 봄철 공기정체로 오늘까지 한반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 부산, 울산, 경북, 영동에는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 중입니다. 일부 중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인 곳도 있을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낮 기온이 최대 2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내륙 지방은 27도까지 올라가서 평년보다 더운 4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 산지나 경북 북부는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인적 쇄신의 첫 스텝인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장고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 기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는데요. 먼저 여야에서 나온 반응들 보고 패널들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이제 모셔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그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그거와 유사한 느낌이 드네요. 네, 어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 새벽에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원장의 기용설이 보도가 됐고요. 그 이후 한 3시간 좀 후에 대통령실이 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서 검토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놓고 후폭풍이 이어졌는데요. 강성필 부원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양정철, 박영선 카드 정말 협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런 혼선이 이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뭐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원장이 만약에 기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야당과의 협치에는 분명히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야당 측에서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인선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나 그 전에 이제 말이 나왔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본인들이 만약에 이 정부의 어떤 통합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도 본인 혼자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의 대표를 만나서 조금 물밀해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선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 그리고 야당 측에서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 편한 인물을 쓰시면 되지만 하지만 총리 정도는 야당과 분명히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최초에 나왔던 분들은 야당과 협의 없이 바로바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때문에 또 특히나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좀 불리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예. 조금 이런 모양새들이 조금 어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긴 하지만 적어도 미리 협의는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요, 대통령실이 여론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 떠보기 위해서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하마평이라는 게 그렇죠. 여론 검증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정책이든 인사든 뭘 추진할 때 이렇게 슬쩍 한번 언론에 흘려가지고 반응을 본 다음에 추진하는 게 그게 뭐 정치권에서는 뭐 관례처럼 된 건데요. 뭐 그걸 가지고 뭐 떠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과도한 것 같고 다만 저도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것이 이제 어쨌든 야당 거대 야당이 입법권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여당은 행정권, 예산권, 그다음에 이제 인사권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른바 분점 정부 역할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 이런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좀 경색된 전국을 돌파해보고 그다음에 야당의 총리 인준도 한번 받아보자 이런 검토 차원에서 아마 좀 이렇게 파격적인 인선도 고려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그 실제적인 뭐 대변인실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 또 다른 참모는 검토했다. 이거 내부 안에서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혼선이 벌어지는 건 이건 어떻게 이해됩니까? 저도 그 부분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정부가 아니라 청와대 정도에서는 대통령실 정도에서는 이게 어떤 참모들 간에 원보이스가 나와줘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말은 최종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검토 차원에서부터 이렇게 혼선이 좀 빚어진다는 것은 조금 메시지 일원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론된 야권 인사들과 윤 대통령의 인연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양정철 전 원장,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고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영상 있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제가 2015년에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일단 양정철 전 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양 전 원장 어제 보도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실현 가능성은 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야당 인사로서는 총리보다는 비서실장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대통령과 그만큼 밀접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도 총선 전에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전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이렇게 밝혀지면서 양정철 원장의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이 굳이 비서실장을 가서 어떤 본인의 어떤 이 정권 탄생론의 책임을 같이 나눠 갖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또 지금 요즘의 형국을 보면 야당의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여당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야당의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체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만 합의해 준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박영선 전 장관 지금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총리설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설 실현 가능성 있다고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글쎄 뭐 실현 가능성이야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느 한쪽의 측면만 놓고 보고 인사를 할 측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영선 지금 전 의원이 이렇게 좀 주목받는 건 지금 공교롭게 귀국 시점에 이제 이런 보도가 불고 나왔기 때문인데 뭐 작년에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때 하버드대 연설할 때도 그때 같이 이제 연구원 자격으로 다시 경청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런 측면에서 뭐 저는 뭐 야당 인사이긴 하지만 충분히 그런 국정 경험에 대한 참여도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중진 의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만 다만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총리라는 것들은 총리라는 이 자리는 국민적인 동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앞으로 국정 3년을 과연 헤쳐나갈 동력을 또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느냐.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면서 추진력과 그다음에 어떤 말하자면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인사여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철학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인사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 당면한 윤석열 정부의 처지가
또 야당과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하더라도 이미 미리 민주당과의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이름들이 거론이 돼야 된다. 이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통합형 인사를 대통령께서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을 대하는 모습, 국정을 대하는 태도, 야당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총리 같은 경우는 장관 제청권이라든가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 없어도 됩니다. 그 자체로 시그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조금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좀 본인과 친한 사람, 편한 분 위주로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아무리 불편하시더라도 어떤 야당과 여당을 어떤 두루 어떤 의견을 경청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의 국정 운영을 원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도 의견은 조금 갈립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 문제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자신의 어떤 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부합하는 데 발을 디디고 그다음에 이상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너무 이게 현실과 괴리된 쪽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방향성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금 뭐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했지만 이번에 108석이라는 의석 자체가 정부 보고 뭐 차에서 내리고 시동 끄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고 속도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두루 주변을 살피면서 가보라. 이른바 리빌딩, 재건 작업과 복구의 작업을 잘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그냥 클릭 이동을 아주 급격하게 해버리가서 할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던지거나 할 때도 정책을 추진할 때도 최소한 우리 지지층의 어떤 그런 그 동력을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당 일각에서는 재건과 복구의 속도에 좀 부합하는 그런 인물이어야지 않느냐라는 또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 원로들이죠. 상임 고문단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쓴소리들이 좀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대통령 불통 그리고 또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만남,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요. 이런 지적들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원로들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분들은 삶의 말하자면 경험에 집약된 그런 결정체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의 정치적 식견들을 저는 잘 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분들의 말씀, 대통령의 불통, 그다음에 당이 어떤 수평적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점들, 그다음에 한 발 늦은 판단,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국민들께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시고 이번 또 표심에 이렇게 묻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 방향성은 아무리 옳아도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말하자면 반응과 그다음에 수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앞으로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어떤 진영 재정비도 좋지만 대통령이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있는 속도와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 얘기는 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1대 국회 한 달여 남았는데 벌써부터 22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미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가 서로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또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법사위와 운영에 포함해서 상임위원 전부 다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건가요? 이거는 저는 거야의 오만이라고 봅니다.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도 상반기 원개헌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근데 국회 관례적으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가져간다. 이게 사실 원칙은 아니지만 관례처럼 이제까지 쭉 이어진 의회의 어떤 준거 같은 건데 그 틀을 깨버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 야당이 맡아주는 게 2당이 맡아주는 게 맞는 게 최소한의 법률 저지권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게이트 키퍼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소극적 저항권을 좀 보장해줘야지 패스트트랙에 다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야는 가진 수단이 많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거야의 오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좀 협치, 그다음에
배분 이런 것들은 조금 전향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그다음에 22대 국회가 순항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관례적으로 이제 나눠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갖겠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입법 폭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관리라는 건요, 만들어지고 깨지고 만들어지고를 반복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13대 국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지난 21대 180석 거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관례를 존중해서 법사위원장을 넘겼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21대 법사위에만 계류된 법안이 4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갈등 때문에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2대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총선의 민심이 한쪽에게 확 밀어줘서 뭔가를 좀 해봐라라는 민심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 민주당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3당이 있었다면 3당에게 법사위를 맡기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당내에서는 지난 21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법사위도 우리 민주당이 가져가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3당 이야기까지 하셔서 그 의미도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지금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을 두고 이 민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기껏 내놓은 근거가 김성태와 방용철이 부인했다라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피의자의 진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으면 모두 밝혀질 문제인데 왜 근거 자료를 내놓지도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얘기한 그 술판 회유 100% 이제 사실로 보여지고 있어요. 진상 조사를 위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한 후에 검찰이 이제 3장짜리 좀 냈지 않습니까? 네, 네. 다 조사를 해서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냈는데도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항의 방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강공을 나선 이유는 뭡니까? 밝혀졌는데. 저는 법적인 문제를 정치로 푸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총선에서 나왔던 그 거야에 대한 의석을 가지고 이걸 10분 활용한다. 왜냐하면 지금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말해서 선고 공판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진술이 오염된 거라는 걸 그 말하자면은 그거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은 예. 그 과정에서 술판에 대한 향응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달 바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검찰이 구형하는 그날 이재명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최후 진술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이재명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이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예.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을 왜 올해 4월에 꺼내놓으면서 그것도 최후 진술에 꺼내놓습니까? 그것도 선거 기간 안에 말하자면 그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모두 이 법률적으로 대해야 될 문제를 이화영 부지사의 그 진술이 만일 검찰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향응에 의해서 오염된 것처럼 이렇게 해야 6월 판결에 뭔가 말하자면은 그 당위성을 갖는 것 이 전략으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 펼치고 있다. 근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에 이 역풍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쭤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주장을 내놓은 게 지난 4일 법정에서였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총선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총선 전에 이 주장을 내놓는 게 어쩌면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총선 후에 이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요,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사건에 그런 오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고요. 예. 당 내부에서도 이거 총선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예. 또 그 여당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잘못하다가는 공직선거법에 제대로 저희가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던 모습이 있고 이걸 만약에 재판에 활용을 하려고 했다,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그건 재판에 불리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재판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 조금 과대한 해석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네. 싶은 거는 아까 이제 검찰이 이제 자체 조사 결과 또 당시 변호인과 이제 교도관 네. 38명, 뭐 쌍벌 관계자 다 확인을 해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 이런 뜻인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 복도에는 CCTV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청사 전체에는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음식이나 술을 배달을 했다면 어쨌든 청사 로비를 통해서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 또 이런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직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배달을 해줬으면. 그러면 그 직원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동선이라든가 카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로 검찰이 내놓은 자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전에도 진술을 바꾼 적이 있었던 만큼요. 이번 주장도 사실이 아닐 경우에 네.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면 이 대표에게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게 좀 황당한 게 이렇게 말을 맞추려면요. 쌍방울 직원뿐 아니라 1층 청사 데스크 그 근무자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꿔줘야 돼요. 예.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입을 맞추고 거짓으로 진술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전 부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창고라고 했는데 거기서 연어회 있었고 회덮밥 있었고 소주가 종이컵에 있었고 이렇게 명쾌하게 기억하는 분이 그 방 존재 자체를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창고가 아니라 진술조사실. 이게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있었던 아주 세부 내역들은 다 기억한다는 분이 그 방의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였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진술 자체가 저는 이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돼 있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의 환경의 수단 조성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은 엄정히 따로 심판받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민생 이슈를 앞세워서 대여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1인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공식 제안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겨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 13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포퓰리즘이다, 민생 회복이다.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이제 민생 회복이겠지만. 네,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판단이 느린 거죠. 사실 저희가 피드백을 받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그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회복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또 회복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총선 기간 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우리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얘기를 안 꺼내시면 되는데 굳이 현금성 포퓰리즘이 마약과 같다라고 자극적으로 민주당을 자극하시는 것이 저는 과연 협치에 이 정부를 운영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처분적 법률이라는 카드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대표가 얘기한 이 부분이 좀 그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행정부에 거치지 않고 바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이렇게까지 가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우리 민주주의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거는 입법권을 행정권을 넘어서는 우월적 지위로 사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유연적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부가 정부를 선택하는 거는 그것은 행정권을 위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의회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과 제도로서 이것을 견제 장치로 갖다 놓은 건데 그러면 정부의 행정권 자체를 형해하고 무력화시키고 모든 법률로 행정명령을 대신할 수 있다? 이건 의회 만능주의죠. 그러면 정부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제 이 총선이 끝난 다음에 민생을 챙기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건 좋습니다만 저도 25만 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지급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다음에 또 어려우면 30만 원 지급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재원이라는 게 무자원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기를 하더라도 조금 합당하고 그다음에 근거 가능한 그리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좀 점진적인 이런 방식으로 제1야당 대표가 어떤 의제를 제시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국민이 원한다고 우리가 내주십시다라고 하는 건 그것 광의 포퓰리즘이죠. 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라도 하겠다라는 것은 뭐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저희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절차는 맞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어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BBK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위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 또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조국 혁신당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석을 이번 총선에서 얻었는데 22대 국회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내교섭단체가 되려면 20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군소정당들, 당선인들 그리고 민주당의 뭐 시민 대표격으로 된 비례대표들이 손을 같이 잡을 가능성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시나요?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과연 국민이 만들어준 그 12석의 그 의석을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신당은 지역구 의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위임받았는데 만약 우리가 국고보정을 더 받고 의회에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정계를 개편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또 순리적으로 갈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순리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우군이자 친구이지 적군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 민주당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 완화라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임위가 18개인데 각 상임위 1명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사실 20석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이 교섭단체 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서 의원을 꿔준다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인위적으로 만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어떤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추는 데는 급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환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이었던 국민의 미래에다가 교섭단체를 좀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000곳이 넘는 전국의 식당을 협박을 해서 9천만 원을 뜯어낸 일명 이 장염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배탈이 났다면서 보상비를 주지 않으면 영업 정지시키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씨. 지난 2월 식사를 하고 간 뒤 일행 6명이 배탈이 났다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환이 구토하고 설사하고 가끔 며칠 동안 아파서 약 먹고 병원 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당황한 김 씨는 화를 내는 남성에게 보상비로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식당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4사람이나 북풍에 회사까지 한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업주가 음식을 먹은 날짜 등을 물어보자 장난하나 진짜. 소하지 말고. 욕설은 물론 협박까지 합니다. 내가 바로 영업해서 바로 처리시킬 거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협박 전화를 건 3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밤에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36차례에 걸쳐 전화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경찰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매일 맛집을 검색해 식당 3,000여 곳에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돈을 건넨 피해 음식점은 400여 곳, 피해 금액은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때 당하는 범죄는 정말로 그 사람을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일명 장염맨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같은 전과로 출소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아 또 식당들을 협박했는데 갈취한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일명 이 장염맨이라는 이 30대 남성 전국 음식점 수백 곳을 협박해서 9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장염맨이 어떤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지 한번 통화 내용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4사람이나 북풍에 회사까지 한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장난하나 진짜. 소하지 말고. 내가 바로 영업해서 바로 처리시킬 거니까. 변호사님, 저렇게 막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식당 가가지고 탈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이라고 할까 병원 가서 링겔 맞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뭐 몸이 이상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그때 같이 일행들이 다 탈이 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주선했던 분이 식당에 연락해가지고 저는 이제 30만 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 음식점은 보험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보험 처리를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무리 뭐 관리를 잘한다라고 해도 탈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 문제를 갖다 삼겠다. 영업정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저 식당에서 내가 뭘 먹었더니 탈이 났다 이런 소문이 딱 퍼지면 식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 사람이 협박한 게 400여 차례가 되는데 그 협박한 금액이 돈 달라고 한 금액이 10만 원 정도부터 많게는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식당 입장에서는 뭐 한 20만 원 정도 그냥 주고 무마하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그 범행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게 다 합치니까 10개월 동안에 9천만 원어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한 1,0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협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그 상습 사기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했는데 동종 사기였다라고 하면 누범까지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훨씬 더 그 강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식점주들 입장에서는 이번 뉴스 접하면서 굉장히 화가 좀 나셨을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30대 남성이 이런 수법을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형까지 받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 4월부터요. 똑같은 방식의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 추적 보도를 했고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었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점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고 그때 확인된 피해 금액은 4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또 김밥집이나 반찬 가게 등 영세한 업장들을 중심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전국의 유명 음식점 또 피해 금액도 9천만 원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면 굉장히 더 대담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식당에서 이 받은 돈 대부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을 했다고 그래요. 아까 변호사님은 뭐 30만 원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물론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상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피해 식당이 400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다 합치면 커지지만 9천만 원이니까 이거를 400으로 나누면 식당당 한 20여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인 식당 자체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 그 피의자가 재산이 과연 있을까? 뭐 9천만 원 벌었으면 거기서 상당히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산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이번에 중한 처벌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형사 처벌을 감량을 갖다 받기 위해서 저 피의자가 식당들 돌아다니면서 뭐 어느 정도라도 합의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의 형량이 좀 낮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요. 그 한도 내에서 피해 식당들이 어느 정도 피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한강대교 교량위에서 5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는데요. 이 소동을 벌인 시간이 출근 시간대였어요. 그래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이뤄졌는데 어떻게 당시 상황이 이뤄졌던 건가요? 5시 52분경에 한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강대교에 누군가 올라가서 투신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당연히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을 했습니다. 인력이 67명, 차량 16대, 또 그 강에는 순환 구조대까지 출동을 했죠. 이게 구조 작업이라는 게 강제로 바로 올라와서 끌어내릴 수 없잖아요. 과정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내려오게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대가 당연히 출근 시간대였으니까 양 방향으로 극심한 출근 정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근데 이 남성이 며칠 전에도 이제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도 마비되고 좀 처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한 소란이 있을 때에는 이게 뭐 법적으로 그 형사 처벌받는 게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 정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수준이 도를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 혼잡도 이루어지고 엄청난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인력이 67명의 차량이 16대가 동원될 정도로 큰 문제가 됐었던 거니까 단순히 그런 경범죄 처벌법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근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형법의 구성 요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야 되는데 저 과정에 그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으로 5교의 광고물법이 있는데 제가 그 법을 갖다 찾아보니까 도로 등에 저기도 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광고물을 표시하고 설치할 때에는 시장이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지 않을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제 아마 그 긴급 체포가 됐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한강다리에서 이런 투신 소동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걸 좀 막을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작년에도 한 1,000여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전 난간도 설치하고 원통형 이 난간을 만들고 해서 올라갈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줄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난간을 뭐 더 촘촘하게 설치하거나 CCTV를 통해서 예방적 조치를 하거나 하는 방식의 조치를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 문제가 제기돼서 그런 방식의 어떤 극단적 정치적 의사표명이라든가 투신이라든가 이런 분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어떤 사회적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외환 시장 문제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네, 특히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의 급격한 평가 가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처음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3개국 장관은 중동 불안과 과잉 생산, 공급망 취약성 등 국제 정세와 외환 시장 상황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전망 등으로 최근 달러 대비 원화와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된 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겁니다. 앞서 한일 재무장관은 G20 회의에서 만나 달러 강세에 함께 대응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우리 수입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한일 재무장관 구두 개입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새 장관은 또 기존 G20 약속에 따라 외환 시장 진전 상황도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전, 금융시장 촉진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 또 이 테무 등 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자 국내 유통업계의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 1년간 이 알리가 국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국의 이커머스 파격 할인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관세법령의 좀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현행 관세법령에 따르면 1인당 해외 직구 면세 한도가 하루에 $15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150씩 365일을 구매하면 1년에 $54,750를 면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런 것이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물가 하에서 값싼 중국산 면세 제품을 구매가 가능하다. 알리와 테무 같은 것을 이용하면요. 그런 점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크게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알리 테무의 매출이 올라가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알리와 테무가 마케팅에도 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테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에 약 2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고요. 올해는 2배 가까운 금액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중국 소셜 미디어죠. 틱톡이 지난해 말 국내에서 상표 출원한 틱톡샵
국내 운영이 임박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와 테무 같은 그런 샵을 국내에서 계속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40명이 넘는 이 대규모 인력 채용을 하면서요. 이제 국내에서 틱톡샵 운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틱톡이라는 것은 사실 중국에서 숏폼 콘텐츠 중심의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탄생한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커머스를 이제 접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틱톡에서 이 기존의 짧은 영상을 보다가요, 마음에 드는 상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틱톡 샵으로 넘어가서 간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존의 알리나 테무, 쉬인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라서 또 뭐 크게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국내 유통업계에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 중국 이커머스와의 경쟁을 명분으로 유료 멤버십 월회비를 대폭 인상을 해서 논란인데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갖다가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나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돼서 와우 회원을 위한 특가 행사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가정의 달 프로모션 행사를 통해서요. 매주 2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78% 할인 판매를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특급 호텔, 리조트 등의 130여 종의 여행 관련 상품을 최대 52%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객 달래기에 정말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 쿠팡이 지금 멤버십 가격을 올리자 다른 경쟁 업체들 멤버십 할인에 나섰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할인 경쟁 펼쳐지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이 멤버십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당연히 이거에 불만을 갖고 이탈하는 고객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후발주자들이 이 이탈 고객을 잡기 위해서 당연히 할인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컬리 같은 경우도 18일부터 한 달간 유료 멤버십 컬리 멤버스의 그 월 회비를 3개월간 공짜로 해준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유료 멤버십 네이버 플러스 신규 가입 회원을 3개월간 무료로 월 회비를 면제해준다. 라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G마켓 옥션 등도 한 달간 연회비를 면제해준다라는 신규 가입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1년의 조치들을 발표를 해서 쿠팡을 이탈하고 있는 고객들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K방산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국내 기업이 페루에서 총 6,400억 원에 달하는 함정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내척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중남미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올해 200억 달러 방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지고요. 뭐 20여 개의 잠재적 방산 수출 국가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 방위 수준 등을 연계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방산 분야에 7조 원 이상의 무역 보험 공급 등 정책 금융 지원도 강화하는 이런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K방산 수출이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매출 같은 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예, 지금 금융계에서 추정에 따르면요. 1분기에 그 방산 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8% 증가해서요. 2조 1,16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무려 19.5% 늘어나서 8,176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정부가 이제 방산 소재 부품 기술 분야에 4천억 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을 위해서요. 특히 우주,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 60개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올해 4천억 원을 첨단 방산 소재 부품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최초로 신설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로봇, 항공, 반도체 등 방산 기반 산업
전문 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하는 등 방위산업체 그 소재 부품 장비 기초 체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하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콩쿠르인 하트하트 음악 콩쿠르 결선에서 피아노 부분의 김경석, 성악 부분의 김주희 씨가 공동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금상의 영예는 피아노의 윤석현 군 외에 5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하트하트 음악 콩쿠르는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발굴하고자 하트하트 재단이 지난해 창설한 콩쿠르로 수상자는 전국 투어 연주회는 물론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기회도 갖게 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고운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한국 보도사진전 대상 수상작 전우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입니다. 전국의 언론사 사진기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취재한 보도사진 수상작 전시가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개막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7월 고 최수근 상병은 경북 예천의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영결식에서 한 해병대원이 주저앉아 슬퍼하는 모습을 기록한 뉴시스 이무열 기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러닝타겟 단체전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대한민국 선수들이 2위 북한 선수들에게 같이 기념사진 촬영할 것을 권하지만 거절당하는 장면입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상징적으로 포착한 뉴스원 민경석 기자의 사진입니다. 역사의 순간들을 함축적으로 기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수상작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진 기자의 관찰력이 돋보이는 사진들이 다수 수상했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고체 우주 발사체가 우주로 향하는 순간에 느긋하게 낚시 중인 모습을 담은 뉴시스 우장호 기자의 절묘한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박형기 기자가 담은 수마에 삼켜진 강내면을 바라보는 시민의 뒷모습에서 자연재해 앞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납니다. 195cm의 배구 선수 한성전 선수가 지체장애 3급 134cm 아버지의 팔을 베고 있는 조선일보 남강호 기자의 사진은 부자지간의 감동을 전합니다. 이번 전시가 광화문 광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 같네요. 올해도 사진 기자들의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을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에, 오후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5도, 대구 26도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 제주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사흘째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생긴 적 있으신가요? 이를 가볍게 여기고 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기, 심장 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하루에 2리터, 약 8컵의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기관지 및 폐에 좋다고 알려진 오미자와 모과차, 비타민 공급을 해주는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 이나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